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에 한창 인터넷에서나 TV에서나 많이 쓰였던 단어 중 하나가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가스등이라는 희곡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고립시키고 끝내 의지하게 만드는 음침한 수법을 일컫는 말이죠. 이 수법의 비열함과 잔인함보다 더 충격적인 건 가스라이팅은 대개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게 소중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 사실은 나를 조종하기 위해 마치 천천히 스며드는 이슬비와도 같이 나를 교묘하게 속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 전부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고 상황이 어렵거나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음침한 가해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니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정신 또한 꾸준한 케어와 단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몸 관리만큼이나 정신 건강 관리도 꽤 철저히 한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선수로 활동을 해서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운동장에서 발바닥이 닳도록 달리며 연습을 한 것처럼 경기할 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한 채의 흔들림 없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몸 관리라고 하지만 저는 치열한 경쟁의 중압감을 이겨내는 건 정신력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정신력도 충분한 연습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기에 뭐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없이 서로 비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은요. 운동은 어려서부터 일어나면 밥 먹는 것처럼 제게 당연한 것이었고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 선발돼서 나갈 정도로 실력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더 이상 집안에서 제 육상 활동을 지원할 수 없었거든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재정난으로 사업을 접으시고 이리저리 어떻게든 밥벌이를 찾으시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게 됐어요. 전국을 돌면서 소위 막노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께서도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식당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뜀박질을 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맨몸 운동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학교에서 트레이닝 받는 거 외에 수업료라든지 꽤 돈이 들었거든요. 한때는 내 자존심이고 제 정체성이었던 운동이지만 그래도 내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어요. 다행히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짝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운동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어요. 대학에 다닐 때나 취업 활동을 할 때도 수영이나 헬스장 정도는 다녔고 예전에는 이악 물고 전문적으로 배우던 걸 취미 활동으로 옮기게 된 거죠. 요가도 필라테스도 클라이밍도 서핑도 다 해봤지만 제가 정착한 건 바로 볼링이었어요. 원체 운동하면서 자란 승부욕이 나이를 먹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또 평생 개인전 운동만 하다 보니까 팀전으로 하는 운동이 끌리더라고요. 20대 중반에 처음 대학교 동기 추천으로 볼링 동호회에 들어갔다가 정착을 하게 됐죠. 볼링은 제가 치열하게 현재를 살면서 잊어버렸던 운동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시 되찾아줬어요. 아, 그리고 공을 굴리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 있었고요. 남편은 같은 볼링 동호회 회원이었어요. 저보다 4살 위였는데 약 2년 동안 같은 동호회에서 동고동락을 한 사이였죠. 사람이 볼링 실력도 좋고 운동 매너도 생활 매너도 성격도 뭔가 각이 잡혀 있다고 해야 할까요? 좀 선비스럽긴 해도 깔끔하고 좋아서 동호회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팀을 나눌 때마다 같은 편을 먹겠다는 회원들이 많을 정도였죠. 처음에는 그냥 경기할 때마다 마음 잘 맞는 같은 회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는데 저희가 급속도로 가까워진 계기가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술래기를 걸고 동호회 내 친목 경기 중이었거든요.
한참 보너스 점수 결정을 위해서 추가 투구 기회를 얻었는데 뒤에 앉아있던 회원이 의자에 놨던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강채연 씨 휴대폰 맞으신가요?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119 구급대원인데요. 정희순 씨께서 지금 교통사고가 나셔서 네? 엄마가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보호자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다행히 환자분께서 지금 의식은 있으세요. 근데 따님께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전화 드렸어요. 여기 주소 말씀해 드릴 테니까 029 나발이고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듣고 그대로 들고 있던 공을 놓쳐버리고 말았죠. 제 상태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회원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휴대폰만 들고 볼링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따라 나온 게 남편이었습니다. 당장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돼서 택시를 잡으려는 저를 붙잡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은 제게 데려다 주겠다며 본인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병원에 도착한 후 남편에게 뭐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차에서 내려 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뛰어들어갔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크게 다치신 건 아니었고 사고 때 난 상처들을 드레싱하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골절이나 뇌진탕 소견이 있어서 입원을 하셔야 했어요. 근데 저를 내려주고 그냥 갔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제 뒤에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왜 안 갔냐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불안해 보여서 못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어머니가 괜찮으신 걸 알고 긴장이 확 풀린 건지 손발이 덜덜 떨렸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옆에서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걸 같이 들어주고 입원 절차까지 도와주더군요. 심지어 제가 잠깐 집에 들러서 어머니 짐이나 옆에서 간병할 제 짐을 갖고 다시 병원으로 오는 것도 데려다 줬죠.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뭔가 진짜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서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제게 호감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희는 개인적인 연락을 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제가 고맙다고 밥을 산다고 했고 남편은 좋다고 대신 단둘이 먹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몇 번 단 둘이서 밥을 먹기도 하고 따로 볼링도 치고 술도 마시다가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렇게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2년, 연인으로 1년 지내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야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기 전부터 이미 남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하신 날 병원에서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보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뭐 훤칠하고 예의 바르고 자상하다고 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나 오빠에게 딸이 아직 사귀지도 않는 남자 얘기를 신나게 하셨고요. 근데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특히 집안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결혼 얘기를 하고 나서도 그냥 아버지랑 어머니가 계시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동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남편의 자세한 집안 사정은 오히려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후에야 알 수 있게 됐죠. 시동생은 이미 2년 전에 먼저 결혼을 해서 나가 살고 있어서 만나지 못했고 시부모님만 뵐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2층짜리 대형 곰탕집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말을 남편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도 부지런하셔서 물리치료를 몇 년 동안 오래 받으셨다고 하더니 정말 그냥 봐서는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티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처럼 키가 무척 크셨고 뭔가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셨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저까지 마주 웃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일단 처음에 시아버지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도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신대요. 그리고 확실히 남편은 시아버지를 닮았구나 할 정도로 남편과 전혀 닮지 않은 외모였고요. 이런 외적인 인상들도 물론 아직 기억에 남아있긴 하지만
평생 잊지 못하겠는 건 바로 이때 나눈 대화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셨을 때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 나이에도 현장에서 일하신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긴 했지만 행여 막노동을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걱정이 돼서 애매하게 말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설 일을 하고 계세요.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거야? 아니면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 걸 작게 하시는 거야? 아니요.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세요. 현장? 아유, 뭐야. 현장이면 그냥 막노동이네, 막노동. 공사판. 그거 말하는 거 맞지? 그렇죠. 전국 현장에서 가지고 계신 기술로 먹고 사는 기술자세요. 아유, 그냥 막노동이 막노동이지.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요새 애들은 그저 겉멋만 들어서 막노동도 기술직이라고 하네.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나? 기술직 맞지 뭐. 아버지께서 힘든 일 하시는구먼. 아주 존경스럽겠어. 존경스럽기는 그 나이에 막노동까지 할 정도면 정말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다는 거잖수. 내가 미리 말하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각자의 집안, 뭐 경제적으로든지 뭐로든지 퍼주는 거 난 동의 못해. 솔직히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지. 돈이라는 게 100만 원이 필요하면 그 다음엔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억 되는 거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영진이 너도 괜히 가만히 있다가 당하면서 살지 말고 여기서 미리. 당하기 뭘 당해요 진짜. 그런 말 할 거면 저희 그냥 갈게요. 사람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으세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제게 무례하게 구신 건 사실이었어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때 남편의 대응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때 시어머니를 보는 남편의 눈빛이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에게 괜히 나 생각해서 시어머니께 화낼 필요 없다고 했어요. 고맙긴 한데 괜히 모자 사이 갈라놓는 존재에 되고 싶지 않다고 맞대응을 해도 내가 하고 나중에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거들어 달라고요. 근데 제 말에 어딘지 착잡한 얼굴의 남편이 한 대답은 전혀 상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대뜸 모자 사이가 아니라고 제게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모자 사이긴 하지. 근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어머니랑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나 태어나고 몇 년 안 지나서 친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하셨거든. 이유는 나도 아직도 잘 몰라. 어머니는 바로 연락 끊기고 난 아버지가 친할머니랑 함께 살면서 키워주셨는데 아버지 말로는 그냥 성격 차이였대.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새어머니랑 재혼하시고 1년 뒤에 바로 영빈이가 태어나서 이복 형제야. 근데 그날 영진 씨 입에서 자격이니 뭐니 말 나올 정도면 사이가 좋진 않았나 봐. 그래 보였지? 실제로도 그래. 지금이야 내가 커서 좋은 회사 좋은 평판 얻고 주변에 자랑할 수도 있으니까 아들 취급해도 예전에 나는 안중에도 없었어. 어머니가 아버지랑 싸울 때마다 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전처 자식이라고 했어. 전처 자식. 아버지가 날 조금이라도 챙기는 것 같으면 전처 자식만 챙긴다고 어찌나 아버지를 들볶았는데 그러다 싸움 나면 나만 눈치 보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뭐라 항의도 못하게 차별하는 거. 내가 학교에서 반장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빈이가 부반장 한 번 하면 어머니가 그 반에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돌리고 나 수능 때는 가면서 김밥집에서 김밥 사가라고 한 사람이 영빈이 수능 볼 때는 3단 도시락에 행여 긴장해서 배탈 날까봐 죽까지 싸서 주시고 그랬었어. 그래 놓고 내가 한 번씩 사고 치면 너 어디 가서 내가 새엄마라고 자식이 삐뚤어졌다고 애 망쳤다고 네 새엄마 그렇게 욕먹이려고 이래? 라고 무섭게 다그쳤어. 사고라고 해도 성적 떨어지거나 학원 땡땡이 친 거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영빈이 그 자식이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려서 경찰서 가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불려갔을 때는 누구 탓했는지 알아? 아버지 탓했어. 전처 자식이랑 차별해서 영빈이가 엇나간 거라고. 당신 탓이라고.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나한테도 네가 동생 잘 안 챙겨서 그런 거라고. 새엄마가 싫으면 나한테 화풀이하면 되지. 불쌍한 동생은 왜 부자가 편먹고 따돌리냐고. 진짜 난리 많이 부렸지. 그 말을 듣던 제가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는 가만히 계셨냐고 물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괜한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에게 화도 내고 설득도 하며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셨다고요. 이건 남편이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시부모님께서 다투는 소리에 깼던 거라고 해요. 어렸던 남편이 발소리를 줄이고 나가 들었더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영진이 때문에 언제든 전처한테 돌아갈 순간 노리는 거 아니야? 전처랑 전처 아들이랑 다시 합쳐서 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라고 따지고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날 기억을 떠올리며 본인의 존재 자체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가 남편의 친어머니와 재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다소 의처증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참다 호통을 한번 크게 치시면 시어머니도 그만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반전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아버지가 사고 당하신 후에 다리에 장애가 생기셨을 때 가장 의지하셨던 게 아무래도 어머니였지. 어머니도 아버지 곁에서 몇 년을 수발두고 재활치료도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셨고 나도 아들로서 그런 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런 아버지께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 사고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 줄 알아?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지 였어. 근데 그 말이 사고 후에 어느 순간 당신은 나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바뀌어 있는 거야. 아버지 밥 차려주시면서도 그 소리 하시고 리모컨 하나를 건네주면서도 그 소리 하셨어. 당신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다른 여편 애들 같았으면 다리 병신된 남편 두고 벌써 도망갔다는 소리까지 우리 앞에서 스스럼 없이 하는 거야. 근데 그 말보다 더 비참하고 충격적인 게 바로 그 말을 듣고도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인 아버지셨어. 아버지도 그 말을 받아들이시더라고. 고마워서 그런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고 후로는 아버지도 그냥 어머니 꼭두각시고 허수아비야. 아무런 결정권도 발언권도 없이 영빈이 그놈 지금 하는 술집 사업 자금도 아버지 사고 나고 몇 년 후에 어머니가 아버지 구워 삶아서 가게 열라고 돈 준 거야. 나 취업하고 독립할 때 오피스텔 전세금도 모른 척한 사람이 지 친아들 가게 한다니까 바로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그 돈 받아낸 거지. 확실히 제가 간 날도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시아버지께서는 그냥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계셨거든요. 물론 정말 상식 이하의 무례한 말을 하면 옆에서 제지를 하긴 하셨어도 누가 이 집에서 더 힘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 힘을 얻게 된 가정을 듣게 되니 남편과 시아버지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의 차이를 저도 곧 느낄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할 때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5천만 원 정말 큰 돈이죠. 정말 감사했고요. 근데 그걸 받고 남편이 한 말을 듣는 순간 마냥 그 돈을 받고 좋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죠. 둘째 아들은 바로 4억 만들어주더니 장남은 5천이야? 물가는 올랐는데 결혼자금 도와주시는 건 대폭 하락했네. 그 자조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남편이 평생 당해왔던 차별인가 싶었어요. 제가 좀 심각한 얼굴로 정말 시부모님이 시동생 결혼할 때 4억을 해줬냐고 물으니 남편은 그 당시 아버지 식당도 한창 잘 될 때고 땅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많이 만들어 두셨을 때라서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남이 결혼한다고 하니 갑자기 집안 곳곳에 쌀이 뚝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쌀이 떨어진 게 따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로 시동생은 결혼하고도 몇 번씩 집에서 돈을 가져갔다고 해요. 술집이 적자다 뭐다, 인테리어 공사, 이전 등등 별 핑계를 다 대면서요. 그럼 시어머니께서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죠. 이미 그런 시어머니 말이라면 뭐든 동의하는 시아버지께서도 그걸 말리지 않으셨고요. 그냥 그걸 다 보고 있는 남편만 속이 터지는 겁니다. 남편도 몇 번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대요. 심지어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서가 둘째를 낳고 나서 시동생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시어머니께 달라고 했을 때도 남편이 그걸 왜 어머니께 바라냐, 돈 벌면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근데 오히려 시아버지께서 그런 남편을 말리셨어요.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기로는 이 정도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다. 그래도 영빈이 엄마가 아버지 힘들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됐냐. 이런 건 그냥 좀 넘어가자. 라고 남편을 달랬고요. 이런 차별의 영향은 물론 제게도 넘어왔는데요. 저는 주로 동서와의 문제로 머리가 아팠죠. 종종 시댁에 온 가족이 모일 때면 일단 시어머니는 동서와 바짝 붙어서 제가 모르는 말만 주구장창 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선영이 결혼한다더라. 올해 안에는 한다던데. 어머, 올해가 얼마나 남았다고. 제가 보기엔 애 생겨서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헤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요? 저기 어머님, 선영이가 누구예요? 아유, 넌 지금까지 뭘 들었니? 내 동창 딸이야, 딸. 아니,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제가 알아듣던지 하죠. 일단 결혼 초반에 시댁에 가면 항상 이런 패턴으로 대화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대화를 설명도 없이 마구 해나가다가 제가 누가 누군지 무슨 일인지 물으면 두 사람 중 하나가 아주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불친절하게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 저를 따돌린 겁니다. 그걸 초반에 몇 번 겪고 나니 굳이 저 두 사람 사이에 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입을 닫고 잘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묵묵히 밥을 먹는 절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채연이 너는 가만 보면 참 말이 없다. 말재주가 없는 게 뭐 잘못은 아니다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너 때문에 눈치 좀 보겠어. 맨날 조개 마냥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원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억울했죠. 어이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어요. 뒷담화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저는 없어서 그냥 있었죠 뭐. 그냥 어머님이랑 동서가 신나게 남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해도 재밌어요. 아유, 우리가 언제 남 얘기를 하고 험담을 해. 그냥 사는 얘기하는 거지. 아, 그래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냥 두 분이 비슷한 취미가 있네 했죠. 저는 남 얘기하는 게 영 제 취미가 아니라서. 그게 제가 결혼하고 한 3년 뒤인가 했는데 그 후로는 그 취미를 제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하더라고요. 아마 둘이서 근황보고를 하던 주변 사람들의 저도 포함이 된 거겠죠. 근데 그러든지 말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도 끼어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뒤에서 뭐라 한들 저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진짜 듣기 싫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제 딸을 볼 때마다 하는 소리가 무진장 거슬렸거든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2년 뒤에 아주 예쁜 딸을 낳았는데 첫 딸은 아빠 닮는다고 남편과 아주 붕어빵이었어요. 친한 친구들은 남편 혼자 낳는 거 아니냐며 저를 놀렸고 어쩔 때는 딸 얼굴에 제 얼굴이 안 보여서 아쉬울 정도였죠. 그래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딸을 볼 때마다 애틋해지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 딸이 어린 시절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불만이 있었나 봐요. 멀래도 막 태어난 손녀를 보자마자 어머 이거 완전 지 아빠 얼굴 똑 닮았네. 아유 소름 끼칠 정도야. 라는 막말을 하더니
딸이 3살이 됐을 때쯤 정말 남편 어린 시절 사진과 딸의 사진이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빼면 구분이 안 갈 정도가 되자 더 심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제 딸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봐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좀 심각한 독감에 걸리고 남편이 빠질 수 없는 출장 일정이 잡혔을 때 멀리 있는 친정보다 가까운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는지 아세요? 어머, 난 싫다 얘. 시영이 그 기집애 어린애가 영진이 어렸을 때랑 똑같이 숫기도 없고 까다로워서 보기도 어렵고 안 그래도 오늘 내일 영빈이네 애들 자러 오기로 했는데 내가 애들 셋을 어떻게 보니? 이게 말이 되나요? 단 한 번도 제 딸과 1시간도 함께 있어 보신 적이 없는 분이 딱 한 번 부탁을 하니 하는 소리가 저거였습니다. 시동생 네 애들은 장난감 총하고 칼 가지고 놀다 시댁 거실에 있는 TV 스크린을 박살을 내든 가지고 놀던 대왕 구슬도 깨서 바닥을 난장판을 내놓고 시아버지가 그 구슬 조각을 밟아서 병원에 가셔도 군소리 없이 봐주시더니 제 딸은 그저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봐주기 싫으시면 그건 시어머니 마음이고 선택이니 제가 뭐 할 게 아니죠. 도와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주셔도 뭐라 비난할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럼 괜한 말이나 얹지 마시던가요. 명절에 다 같이 가족이 모인 날 제 딸보다 2살 많은 첫째 조카가 딸이 안방 침대에 누워서 동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같이 놀자는 거였는지 뭔지 그 책을 뺏어서 도망갔어요. 제 딸은 당연히 쫓아가서 그 책을 도로 가져왔고요. 근데 그걸 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혀를 끌끌 차더니 이러는 겁니다. 저거죠. 지 아빠 어렸을 때랑 똑같아서 욕심도 많네. 사촌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걸 듣는데 진짜 뜨거운 숨이 탁 하고 터지면서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 말을 같이 들은 남편도 놀라서 얼굴을 굳혔고 한 소리를 하려는데 여기서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 분명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인 양 굵게 뻔하기에 남편이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제가 말했어요. 시영이는 지금 4살인데 어머님은 남편이 4살일 때 모습 못 보셨잖아요. 근데 남편이 어렸을 때 욕심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본인 책 도로 가져오는 게 욕심이 많은 건 아니죠. 남의 돈 훔쳐서 지 자식 배만 불리는 짓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욕심이에요? 정당한 거지. 아무 말 못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냥 눈만 흘기다 피곤하다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진짜 욕심이 많은 사람이 제발 저려서 도망간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시댁과는 정말 가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만 얼굴 보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라면 자주 얼굴 보고 싶지 않아 했고 시아버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답답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저러고 사실 분이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는 성격이 팔자지라고 자포자기했네요. 그렇게 근근히 연락을 이어오던 시댁에서 어느 날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맘때쯤 코로나 시국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했었어요. 특히 식당 영업, 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정말 죽어나갔죠. 시아버지 식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 곰탕집은 24시간 운영으로 주야를 다 돌리는 식당이었는데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 운영은 하지도 못하고 단체 예약도 못 받으니 몇 달 동안 매출이 반토막은 고사하고 아예 적자를 보게 됐어요. 근데 또 웃긴 게 시아버지에게 그런 걱정을 털어놓는 곳은 곁에 있는 시어머니나 시동생이 아니고 바로 남편이었다는 거죠. 시아버지는 하루에 2번씩은 꼭 남편에게 전화해서 재정난에 대해 토로를 하셨고 남편은 묵묵히 그 말을 들어드리곤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아버지께서 거의 1년이 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나중에는 식당을 정리한 해 만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을 정도라서 거의 벼랑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상황만으로도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한밤중
아니, 아마 밤 12시가 넘은 새벽이었을 거예요. 자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부스스 깨어나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또 시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셨나 했는데 전화를 받는 남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네, 네. 맞는데요. 네? 어디라고요? 네. 어느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말하는 게 어딘지 심상치 않아서 저도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바로 나갈 채비를 하는 남편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 전화가 온 곳은 경찰서랍니다. 시댁에서 시부모님이 거의 난투극에 가까운 싸움을 했고 시어머니의 신고로 지금 두 분 다 경찰에 계시다고요. 이게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요? 일단 시아버지께서 경찰서에서 보호자로 아들을 불러달라고 하셔서 남편이 당장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딸이 있는 집을 비울 수 없어서 뜬 눈으로 호출을 받고 달려간 남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시간 뒤 돌아온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같이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시고 성큼성큼 남은 손님 방으로 들어가셨고 뒤따라 들어오던 남편은 진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지쳐 있었죠. 같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남편은 경찰서에서 있던 일을 다 말해줬는데 그때 남편의 말을 빌리면 경찰서 안은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요. 당신 정말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몰라서 이래?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장 식당 문을 닫네 만에 밤에 잠도 못 자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돈을 나 몰래 줄 수가 있어? 이 영빈이가 석 달만 쓰고 준다고 했다니까, 석 달. 그 돈을 언제 빌려갔는데 그게 지난 6월이라며. 이제 11월이야 이 사람아, 11월. 영빈이가 돈 빌려간 게 여름인데 벌써 겨울이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빌려줬어? 당신은 당신 아들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떻게 할 거야? 전처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라서 못 믿는 거야 뭐야? 입 안 다물어?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건데? 내가 왜 입을 다물어? 그리고 나도 할 말 많아.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고 자식이 당장 급하다고 하면 장기를 탈탈 털어서라도 돕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감히 나한테 손을 들어 손을?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지금 그게 오로지 내 돈이라고 내 돈에 손댔다고 내가 이러는 거야? 당장 식당 문 닫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우리 노후 자금이었던 그 돈, 그 유일한 돈을 영빈이 그놈한테 다 줘버렸고 약속한 날까지 받지도 못한 걸 내가 이제 알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나도 몰랐어. 나도 당신 상황 뻔히 알면서 영빈이 걔한테 빌려주기 싫었는데 걔가 뭐 분점 투자자 때문에 당장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근데 이렇게 갓기로 한 날도 지나고 지엠이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도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몰랐단 말이야. 대충 감이 오시나요? 시부모님이 경찰서까지 갈 정도로 싸움이 난 원인은 바로 돈이었어요. 몇 달 전 시어머니께서 돈이 급하다는 시동생에게 시아버지께 상의도 없이 돈을 빌려줬고 석 달까지 갚겠다고 한 시동생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와중 그 사실을 시아버지께 들키고 만 거죠. 당장 돈 걱정 때문에 하루에 2시간도 잠을 못 주무셔서 살이 한 달 동안 5kg는 빠진 시아버지는 폭발하셨고 그게 당신 돈이냐고 우리 돈이라고 근데 아들 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의 뺨을 쳐버리신 거죠. 맞은 시어머니는 당장 고소한다고 악을 쓰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러다 남편까지 경찰에 호출을 받고 가버린 겁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시동생이 시어머니에게 받아 나른 돈이 자그마치 3억이라는 거죠. 그 돈은 정말 시아버지에게 남은 노후 자금인가 동시에 망해가는 식당을 접은 뒤 다른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목돈이었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 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시댁에 갔어요. 혼자 간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같이 간다고 했거든요. 시댁에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계셨고
제 우려에 부응하는 것처럼 두 분은 눈을 마주치자마자 또다시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본인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시어머니께 끝내 칼을 내보이셨어요. 도저히 이제 당신이랑은 못 살겠다. 내가 뭘 하든 당신한텐 부족하고 불만이겠지. 당신한테 눈치 보여서 내 아들 영진이한테 잘 못 챙겨주고 그저 영빈이를 우선으로 했어. 재혼해서 낳은 자식 차별하냐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도 노력했다고. 내 딸이 이렇게 되고 나 안 떠나고 곁에서 도와주는 당신한테 고마워서 나한테서 얼마를 가져가든 나중에는 당신이 나한테 다리 병신이니 뭐니 해도 다 참았다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약점 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죄수처럼 살 수 없어. 이혼해. 서로 숨통 조이면서 사느니 이혼하자고. 이혼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 거야? 당신 예전에는 다리 병신 돼도 돈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사람 구실하면서 산 거야. 근데 이제 멀쩡한 다리도 돈도 심지어 나도 없는데 당신이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 구실할 수 없어도 좋아. 당신한테서 벗어날 수만 있으면 차라리 사람 구실 안 하고 내 조금이라도 남은 존엄성 지키면서 살겠어. 시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산다고 그래?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사과나 해라. 그럼 받아줄게라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그 후로는 시댁에서 나오시고 저희 집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문 닫은 식당에 있는 방에서 지내시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죠. 물론 이혼 변호사나 상담 일정 이런 건 다 저나 남편이 도움을 드렸고요. 남편은 시아버지 이혼 선언을 초반에는 반겼지만 행여 이런 마음이 화가 나서 찰나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도 잠시였고 나중에는 시아버지를 식당에서 저희 집으로 모시면서 시아버지를 응원했어요. 시아버지 이혼 선언을 믿지 않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그 인간은 나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게 시아버지가 정말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소장까지 받게 됐으니 초조하긴 하셨나 봐요. 제게 자주 전화하셔서 네 시아버지도 이참에 뭘 좀 깨닫겠지.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할 테니까 네가 좀 참아라. 라는 객기를 부리기도 했고 나야 그 인간 없으면 편하지. 원래 내가 만든 반찬만 삼시세끼 먹던 양반인데 네 음식은 입에 맞다고 하니? 라고 괜히 저를 떠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나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 인간 정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그럼 걱정 없으시겠네요. 라고 말하고 바로 끊었죠. 근데 그렇게 말로는 세상 여유로운 분이 도저히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는지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다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집에 계시는지 물으세요. 제가 안 계시다 외출하셨다고 하니까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바로 간다고 하고 정말 30분 만에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시아버지와 화해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려나 했는데 비슷하긴 했는데 그 방법이 전혀 예상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 살던 아파트는 신혼 때 살던 작은 전세 아파트를 살다가 청약이 당첨이 돼서 이사를 간 수도권에 위치한 32평대 아파트였거든요. 그때까지도 대출이 껴있긴 했지만 결혼 생활 6년 만에 마련한 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적은 바로 그 아파트와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예, 너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니? 대출이요? 왜요? 잠시만요. 저 중요한 문자가 와서 확인 좀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아휴, 너도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가 이번에 단단히 작정을 한 것 같아. 이 나이에 부부끼리 싸움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 나이에 정말 이혼해서 살 수도 없고 내가 평생 이겨먹고 살았으니 조금은 져줘야겠지. 네 시아버지는 단순해서 가져간 돈 바로 돌려놓으면 바로 마음 바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담보 잡아서 3억만 만들어주라.
내가 영빈이 그놈한테 돈 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까. 그 돈을 돌려놓는다고 해도 아버님은 마음 안 바꾸실 것 같은데요. 또 돌려놓는다고 해도 빌려간 서방님한테 받으셔야죠. 저희가 아니라. 아유, 얘 또 답답한 소리 하네. 내가 당장 영빈이한테 받을 수 있으면 너한테 이런 말 안 하지. 그런데 원래 이런 문제는 장남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거야.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부모가 이혼 안 해 만회하는데 영진이 걔는 오히려 옆에서 부추기고 있고 그게 뭐 하는 짓이니? 걔가 원래 피해의식이니 뭐니 해서 나한테 감정이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걔한테 잘 말해서 3억 대출 받아서 그걸로 나랑 네 시애비 화해시키자고 말 좀 잘해봐. 이거 너희한테도 좋은 거다. 그 인간 나랑 안 살면 너희가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괜찮겠니? 나랑 평생 살아서 나 없으면 얼마나 까탈을 굴지 모르는데 원래 나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영진이랑 말해서 돈을 보내. 알아들어? 어머님 자신감이 굉장히 과도하다 못해 신기할 정도로 있으시네요. 아버님은 전혀 어머님 없이 못 사는 분이 아닌데 왜 혼자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아버님 여기서 잘 지내고 계세요. 심지어 설거지, 빨래도 손수하시고 제가 드리는 반찬도 오히려 어머님 반찬 마냥 한없이 달지 않아서 잘 먹힌다고 하시던데요. 아버님이 어머님 없이 못 산다는 거 그거 어머님 혼자만의 망상이에요. 망상. 얘가 재워줘서 고맙다고 한 말을 진심으로 알아들었나 보네. 예, 그 인간 다리 망가졌을 때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서 수발든 게 나야 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 없이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는 인간이라서 식당도 말아먹은 거 보면 모르겠니? 잔말 말고 네 시아버지 살리고 싶으면 돈 보내. 아, 그래요? 그럼 어디 당사자한테 물어볼까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빠를 텐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어머니 눈앞에 제 휴대폰을 들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은 통화 중 화면이 띄어져 있었는데 수신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죠. 맞아요. 사실 시어머니가 먼저 집에 오시기 전에 전화를 먼저 주셨을 때 그 통화 후에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 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한창 고민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몰래 본인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돌리라고 하셨어요. 어디 나 없는 자리에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고요. 제가 잠깐 중요한 문자가 왔다고 시어머니께 말했을 때 문자 확인이 아닌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시아버지는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와 제가 나눈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휴대폰 화면에 뜨는 시아버지라는 단어와 그 아래 뜨는 통화 시간을 눈으로 쓱 훑으신 것 같았어요. 한순간 사색이 됐고 이제 와서 입모양으로 뻐끔거리며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어차피 다 들킨 마당에 소리내서 말씀하세요. 통화 중인 시아버지 따돌리지 마시고요.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3억만 있으면 아버님 마음 돌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 택도 없다고 전해라. 30억을 가져와도 그 여편네랑 다시 안 사니까 괜히 너한테 가서 구걸하지 말라고 그 시간에 영빈이 그놈이나 찾아서 빌려준 돈 돌려받으라고 해. 그리고 애초에 그 3억은 내가 마땅히 돌려받을 돈인데 어디 사람 마음 가지고 흥정이야 흥정이. 여보, 사실 이것도 영빈이가. 아, 시끄러워. 입 다물어. 어디 끝까지 사람을 돈에 이리저리 마음 흔들리는 머저리 취급을 해. 당신 똑똑히 들어. 어차피 이혼 소장은 넘어갔고 나는 이 마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마음 바뀔 일 없어. 그럴 시간에 짐이나 싸. 이혼하면 그 집도 팔아버려야 하니까. 그리고 시아버지는 통화를 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랫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니 질리지도 않는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진짜 네 불쌍한 시아버지가 나 없이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냐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네 시아버지나 네 남편만 힘들다고 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착각 좀 제발 작작하세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필요 없으시대요. 남편은 이미 옛날에 어머님에 대한 기대 접었고요. 최소한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 중에는 어머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없으니까 서방님이나 동서한테 가서 구설을 하시던 하세요. 돈 가지고 나른 인간들이 연락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평생 영진 씨한테 전처자식이라고 구박하고 차별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런 일은 장남이 해결하는 거라면서 돈 달라고 하세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거 다른 데서 문제 찾을 거 없이 거울만 봐도 보일 테니까 거울 보고 반성이나 하시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시아버지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경찰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너 후회할 거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저런 소리를 하나요? 그리고 이혼하면 본인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좋다던 사람은 우습게도 이혼 판결이 난 후 시아버지가 계시는 저희 집에 오셔서 통곡을 하면서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제게 빌리려던 그 3억도 시아버지께 도로 돌려줄 돈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 전에 영빈이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걔 식당 분점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금 돌려달라고 했다고 당장 그 돈 없으면 고소당해서 진짜 징역 살지도 모른다고 했어. 여보, 나도 정말 우리 아들 살리려고 그런 거야. 나 좋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살리고 우리도 살라고 한 거라고. 제발 믿어줘. 알고 보니 시동생은 돈을 빌린 시어머니에게만 달아나서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본인이 하던 술집을 브랜드화해서 체인점을 내는 사업을 확장시키다 투자자들과 문제가 생겼고 등을 돌린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잠수를 탄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이혼으로 본인도 느끼는 게 많고 시아버지나 저희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이혼한 건 받아들일 테니 같이 살기만 하자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속이 터질 순 있어도 그 사과를 받아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한테 조종당해서 다른 가족들 다 배신한 게 뭐가 자랑이라고 와서 이래? 됐어. 당신이 그 3억으로 영빈이를 도와주던 아니면 나랑 이혼하기 전에 한몫 챙기려고 했든 상관없어. 뭐가 됐든 나는 당신 다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당신 없이 못 사는 건 나고 당신은 나 없으면 오히려 좋다며. 그렇게 해줬으니 당신 조정하던 그 아들이랑 짝짝꿍 하면서 잘 살아. 나같이 한심한 다리병신한테 와서 인생 구걸하지 말고 이 불쌍한 인간아. 시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내니 시어머니는 이제 옆에 있던 저와 남편에게 매달리셨어요. 제발 저 사람 마음 좀 돌려달라고. 요새 영빈이 그 자식한테 주려고 돈 빌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 무섭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보일 뿐이었어요. 그 후에 들리는 소식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게 된 정말 소정의 돈으로 방 하나짜리 월세집을 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을 피해 다니던 시동생은 집단 고소로 구속이 됐고 함께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장부는 물론이고 가게 매출까지 조작했던 동서는 집행유예를 받고 잠적을 했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랑 연락이 안 되셨는지 제게 동서가 번호를 바꾼 거냐고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이제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중한 친아들 옥바라지를 혼자 하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후 2층짜리 식당을 정리하시고 저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규모의 곰탕집을 새로 여셨어요. 오피스 단지에 있는 정말 테이블이 8개도 채 안 되는 작은 식당이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2층짜리 건물 통째로 운영하던 것보다 마음이 놓인다고 저희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저희와 식사를 하시고 반주를 드시던 와중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그동안 시어머니의 눈치 보느라 남편의 편을 들어주지 못한 걸 사과하셨습니다. 그때는 행여 본인이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쓰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더 모나게 굴까 걱정이 되셨다네요.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불편해진 뒤 본인을 돌봐주던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됐으니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신 겁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식탁 가운데를 빤히 바라보다가 몇 분 뒤 메마른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지난 얘기에서 뭐 하냐고요. 그냥 지금은 우리 가족이 별탈 없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시아버지의 손을 잡더라고요. 단 한 번의 사과로 남편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서운함이 바로 사라지진 않을 테지만 이 사과가 좋은 출발 지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니까요. 앞으로는 더 이상의 오해나 실망도 없이 그저 남은 우리 가족이 서로를 챙기고 의지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부디 이런 사건 사고가 아닌 잔잔한 행복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만일 마음속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2023년에는 부디 그 일이 말끔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